안녕하세요. 결혼 전 험난한 가정을 거쳐야 했던 여자입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지금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려가는 게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라는 걸 나날이 느끼고 있답니다. 마치 결혼 전 인생은 현재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느껴질 만큼 제 일상은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죠. 이런 결실을 얻기까지 저와 남편은 거센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는데요. 그 험난했던 과정과 우연치 않게 맞닥뜨린 놀라운 인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부잣집 큰딸이에요. 그렇다고 조부모님 때부터 대대손손 잘 살아왔던 건 아니고 저희 엄마와 아빠가 치열하게 사신 끝에 부를 축적하신 거죠. 아이고, 우리 큰딸, 이게 얼마만이야? 내 새끼 타지에 혼자 떼어놓고 이 아빠가 매일 밤 잠을 못 이룬다. 우리 딸이 밥은 잘 먹고 지내는지 아빠 보고 싶어서 울고 있진 않을지 걱정돼서. 아빠, 저 고작 경기도 살거든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 그리고 제가 무슨 애도 아니고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울어요. 진짜 우리 아빠 5번은 세계 최고라니까? 아빠는 제 여동생과 남동생 또한 많이 아끼셨지만 유독 저만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곤 하셨어요. 거기엔 하나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전 아빠의 친딸이 아니랍니다. 6살 때 엄마가 노총각이었던 아빠와 재혼을 하면서부터 저는 아빠와 부녀지간이 되었거든요. 아빠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제게 유독 많은 애정을 쏟아 부으셨던 거예요. 친부에 대한 기억은 제게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엄마는 친부에 대해 물으면 알 필요 없는 인간이라고 딱 잘라 말하셨기에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인 것 같아 언젠가부턴 물어보지 않았죠.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모님이 재혼했던 당시 저희 집은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성공을 위해 제 나이 7살에 경상도에서 서울로 상경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처음 살게 된 한 칸짜리 월세방에서 차례로 여동생과 남동생을 낳으셨죠. 아빠는 공장 일을 하며 쉬는 날에 막노동을 나갔고 엄마 또한 집안일과 부업을 병행하며 우리 삼남매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분은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 결국 집안을 일으키시더군요. 두 분은 제가 어릴 때부터 돈을 모으면 땅을 사고 값이 오르면 되팔고 돈이 많이 모인 후엔 산 땅에 건물을 짓고 또 되팔고를 반복하면서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땅을 보는 안목이 두 분에게 있으셨던 거겠죠. 물론 갭 투자 같은 불법적인 일이 아닌 세금 꼬박꼬박 다 내는 정당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단칸방 월세집에서 구축 아파트 전세로, 그 뒤엔 신축 아파트 자가로, 마지막엔 손에 꼽히는 브랜드 아파트 중에서도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 올 수 있었어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저와 동생들은 돈 걱정 없이 대학도 다니고 때 되면 해외여행에 좋은 선물에 부족함 없는 성장기를 보냈죠. 아빠의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두 분은 몇 개 건물에서 월세를 받으며 편안한 삶을 이어가셨습니다. 두 분은 자식들에겐 굉장히 다정한 부모님이셨지만 기부와 봉사, 후원을 쉬지 않고 하던 아빠와 달리 엄마는 그런 아빠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어렵게 살았던 기억 때문인지 엄마는 돈에 유독 집착하셨습니다. 구두쇠 같은 면모는 없으셨지만 가족 외적인 일에 돈이 새어나가는 걸 싫어하셨죠.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엄마는 봉사나 기부 이야기만 나와도 다 쓸모없는 짓이라며 틱틱거리시더라고요. 아빠는 우리가 엄마를 나쁘게 볼까봐 걱정하셨는지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잖니. 너희 엄마 가슴엔 너희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아빠가 말한 엄마의 상처가 얼마나 큰 건지, 어떤 일로 인한 상처였는지 말이죠. 부모님과 떨어져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던 전 우연한 계기로 동갑내기인 예비 남편을 만났습니다. 예비 남편은
경기도의 한적한 땅에서 농사를 짓던 청년 농사꾼이었는데 착한 마음씨만큼 눈이 맑고 투명한 사람이었죠. 고향이 경상도야? 나둔데? 그럼 동석 씨 부모님도 지금 경기도에 사시는 거야? 아니, 아버지 남동생이랑 같이 경상도에 그대로 남아 계셔. 엄마의 흔적이 가득한 그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셨거든. 아버진 거기서 원래 하시던 철물점 계속 운영하시고 동생은 그쪽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그럼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야? 예비 남편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아차 싶더군요.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긴 함부로 꺼내는 게 아닌데 순간 생각이 없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졌죠. 하지만 예비 남편은 그런 절 이해해주며 어머니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18살 때 돌아가셨어. 위암으로 3년이나 투병하셨거든. 근데 하필 그때가 이모랑 외삼촌이 담 앞에서 우리 집 돈을 사기로 홀라당 빼먹은 시기였어. 가뜩이나 원래 잘 살던 집도 아니었는데 형제가 하는 말이니까 엄마랑 아버진 철석같이 믿으셨던 거야. 그 뒤에 부모님은 속은 걸 알고 고소도 해보고 찾아가서 난동도 부리셨다고 해. 근데 그 망할 인간들이 교묘하게 법에 안 걸리게 머리를 써놨더라고. 결국 한 푼도 못 받고 집은 폭삭 망해버렸지. 딱 그때 엄마가 암 판정을 받아서 집이 완전 초상집이었어. 그래도 어찌저찌 빚내서 수술 받고 치료받으시긴 했는데 그게 또 재발을 한 거야. 그것도 다른 장기까지 전이된 상태로. 그땐 수술도 안 되고 항암에만 매달려 있는데 엄마는 치료를 거부하셨어. 항암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어차피 말기라 살 가능성도 희박한 거 사람처럼 살다가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 아버지도 나도 엄마를 미친 듯이 말렸어. 아버지랑 난 알고 있었거든. 엄마가 진짜 치료를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시점에 자신의 치료비로 큰돈을 쓰게 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말이야. 근데 그거 알아? 우리가 강제라도 입원시키려고 하니까 엄마 마이 짐 싸서 떠나셨다. 미안하다는 쪽지 하나만 남기고서 말이야. 그리고 석 달 뒤에 어느 시골 요양원에서 엄마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갔을 땐 이미 숨을 거두셨더라. 엄만 스스로 요양원비를 내고 우리가 찾지도 못하게 꽁꽁 숨어 있다가 조용히 마지막을 맞이하신 거야. 너무 잔인하지? 그랬는데도 우리 등쳐먹고 모른 척한 이모랑 외삼촌이란 인간들은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추더라. 결국 나중엔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기치고 다니다가 걸려서 외삼촌은 교도소에 있고 신부전증이 있던 이모는 도망 다니다가 제때 투석도 못 받아서 길거리에서 객사했대. 참 꼴 좋은 최우지. 엄마가 돈 때문에 치료 안 받으시려고 할 때 어떻게든 엄마 설득하려고 아버지 쪽 친척들한테 돈 빌리러 아버지가 엄청 돌아다니셨는데 그쪽에서도 아무도 우리한테 10원짜리 한 장 안 보태주더라. 결국 우리 엄마 그렇게 보내고 내 조부모님이나 외조부모님이라도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진 않았을 거라고. 아버지 그때 내 앞에서 처음으로 펑펑 우셨어. 그래서 우리 가족은 지금도 친척들이랑 아예 인연 끊고 살아. 예비 남편의 사연은 제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쓰게 웃는 예비 남편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며 예비 남편은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더군요. 지금은 빚도 다 갚고 엄마 납골당에 가서 엄마한테 웃으면서 인사하기도 해. 납골당에 가서 무너지지 않기까진 시간이 걸렸지만 말이야. 어떤 고마운 분이 나랑 동생을 도와주셔서 우린 대학도 어려움 없이 나올 수 있었어. 누군지 알고 싶었는데 그분이 익명을 희망하셨다더라. 그때 세상의 따뜻함을 많이 느꼈지. 대학 졸업하고 빚 빨리 갚으려고 서울에서 회사 생활하다가 빚 다 갚고 아버지랑 동생이 작지만 자가인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서 나도 나이 32에 회사 그만두고 여기 와서 농사 짓기 시작한 거야. 원래 난 농산물로 품종 개발도 하고 인터넷 판매도 하는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 적응하고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6년 만에 이 정도면 나름대로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내 행복을 찾아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아직도 엄마 생각만 하면 가슴은 많이 아프지만.
저는 덤덤히 말하는 그 사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르게 자란 이 사람을 평생 옆에서 지켜주고 싶었죠. 우리는 그렇게 2년을 연애한 후 나이가 40을 넘기기 전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의 직업을 듣자마자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셨거든요. 농사꾼? 안 돼. 세상에 어디 시집 갈 데가 없어서 효사가 농사꾼한테 시집을 가. 수준 안 맞게. 엄마, 이 사람 그냥 농사꾼이 아니라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야. 직접 품종 개량하고 인터넷으로 패키지 만들어서 판매도 하는 청년 사업가라니까. 엄마가 상상하는 일반 농사꾼이랑은 달라. 돈도 나보다 잘 벌어. 그래봤자 농사꾼이 농사꾼이지. 그래, 물론 농사로 돈 모아서 잘 사는 사람들 많아. 근데 그건 먼 훗날 이야기고 그놈 가진 거 뭐 없다며. 네가 결혼하면 당장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할지 알고는 있니? 거기다 그놈 집안도 가진 거 하나 없이 딸랑 낡은 빌라랑 철물점만 가지고 있다며. 처음엔 다 작게 시작하는 거지. 엄마랑 아빠도 예전엔 가난했잖아. 둘이 열심히 살면서 돈 모으고 집 늘려가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반대부터 해? 넌 내 아빠랑 내가 성공한 걸 보니까 돈 모으는 게 우스워 보이나 본데 착각하지 말거라. 옛날보다 지금이 자수성가하기 더 어려운 시대야. 아무리 몸부림쳐도 가난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몇 안 돼. 노력도 노력이지만 우린 운이 좋았던 거야. 가난은 집안에 들른 부처님도 도망가게 하는 거다. 지금은 너희들이 죽고 못 살지 몰라도 돈이 없으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 게다가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 돈 없는 그놈 부모가 아프면 또 자식인 너희가 부양해야 할 거다. 가난은 그렇게 대물림 되는 거야. 거지 집안은 평생 거지 꼴을 못 면하는 거라고. 내가 자식들한텐 절대 가난 안 물려주고 네 아빠랑 얼마나 억척같이 살았는데 절대 안 돼. 그 사람 가난했던 것도 나름대로 집에 사정이 있었어. 그래도 어려운 사정 다 이겨내고 지금 당당히 자기 하고 싶던 일 하는 멋진 사람이야. 얼굴도, 아니 이름도 한번 안 물어보고 엄마 이러는 거 너무 서운해. 사정이든 이름이든 그따위 거 하나도 알고 싶지 않다. 고얀 놈, 수준 차이가 그렇게 나면 자기가 먼저 널 떠났어야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해. 너 엄마 가슴에 대 못 박으려면 어디 한번 수준 떨어지는 그놈 계속 만나봐. 엄마는 악을 쓰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탐탁지 않아 하실 거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반대가 거세 앞으로가 막막하게 느껴졌죠. 옆에서 지켜보던 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빠.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수준이 낮다고 폄하할 수가 있어요. 엄마 왜 그렇게 물질적인 거로만 사람을 판단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래, 속상한 네 마음 다 이해한다. 하지만 정아야, 살다 보면 어른들 말이 맞았다는 걸 느끼는 때가 있단다. 그럼 아빠도 엄마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도 부모인지라 네가 더 좋은 곳에 시집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 근데 네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만나는 보고 싶구나. 혹시 또 모르지. 정말 된 청년이면 얼음장 같은 네 엄마 마음도 녹일지. 그 뒤 저는 몇 번이나 엄마에게 예비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는 두 귀를 틀어 막으시거나 아예 예비 남편에 대한 악담까지 서슴지 않으시더군요. 엄마, 우선 한번 만나라도 봐. 어? 만나보면 엄마도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그만해라. 돈 없는 놈이 꼬리만 9개 요물 아니야? 어떻게 엄마 말에 토 한 번 안 달던 내 딸을 이렇게 올렸어? 아주 찾아가서 사람 써서 요절을 내버려? 엄마, 그 꼴 보기 싫으면 조용히 해. 39 다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해서 어떤 잘난 사이 데려오려나 기대했더니만 농사꾼? 흥, 지나가던 개가 웃고 가겠다. 어딜 만나도 하필 그런 거렁뱅이 같은 놈을. 엄마가 극심하게 반대하자 두 동생은 진지하게 저와 함께 고민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아빠까지 합세 우리 넷은 엄마 몰래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죠. 누나, 이건 어때? 우연히 만난 척하고 한번 누나 남자친구를 엄마한테 인사시키는 거야. 누나가 그랬잖아. 우선 만나보면 엄마도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외식하자면서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데리고 나오시면 누나가 그 식당으로 남자친구분을 데리고 가면 되잖아. 너무 짠티 나지 않니? 내 마누라 눈치가 보통이 아닌데. 티나도 해보는 거죠. 그렇게라도 안 하면 엄마 평생 누나 남자친구 얼굴 볼 생각도 안 하실걸요? 남동생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솔직히 좋은 방법이 아닌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예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었고 엄마에게 인사라도 시켜보려면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치인 척하고 아빠와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제일 미안해했던 사람은 당연히 예비 남편이었죠.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도 본인 나름대로 내 걱정해서 이러시는 거야. 이해는 못하겠지만 마음이 많이 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괜찮아. 이해해. 자식이 힘든 게 싫은 건 당연한 부모님 마음이지. 하지만 나도 꼭 너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아무것도 안 해보고 포기하면 분명 후회할 테니까 나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게. 저와 함께 노력해주기로 한 예비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전 서울의 한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빠는 편히 대화할 수 있는 룸을 예약해 두셨죠. 그리고 대망의 결전날 예비 남편과 전 긴장된 표정으로 한정식 집에 들어가 초조하게 우릴 기다리던 아빠를 만났어요. 잠시 뒤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불어닥칠지에 대해선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아빠! 그래 정아야. 여기야.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박동석이라고 합니다. 그래 동석군. 듣던 대로 아주 인상이 좋구먼. 만나서 반갑네. 내가 첫 만남 자리를 이렇게 만들게 돼서 자네한테 참 면목이 없네. 그래도 알고 보면 우리 안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게. 아닙니다. 믿긴요. 꼭 어머님께도 결혼 허락 맞고 과정이 힘들었던 것만큼 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도에선 우리 세 사람 모두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아버지는 문을 옆으로 밀곤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얼마나 못하시는지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 걸 알 정도로 티가 나게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여보, 여기 누가 왔나 좀 봐. 우리 큰딸이 교제하는 친구랑 같이 하필 여기로 밥을 먹으러 왔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나랑 딱 마주쳐 버렸다니까? 아, 세상 참 좁아. 기왕 이렇게 만난 거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자고 내가 불렀어. 저희 엄마 표정이 어땠을지 안 봐도 아시겠죠? 제가 교제하는 친구랑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마는 이것들이 하고 말하는 것처럼 인상이 사나운 늑대로 변하시더군요. 아, 망했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제 뒤로 따라 들어오던 예비 남편이 불쑥 제 앞으로 튀어나가 90도로 엄마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정아랑 2년째 교제하고 있는 박동석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뭐로 보고 이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꾸며? 나 안 먹어. 갈 거야. 어? 그런데 가방을 집어 들려는 엄마의 손이 고개를 든 예비 남편을 본 순간 허공에 멈추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엄마는 예비 남편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다가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너는 가만, 이름이 박동석이라고? 네 어머님, 제 이름이 박동석인데 아이고, 아이고, 동석이구나. 네가 동석이야. 언제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됐어? 네? 저를 아세요? 어. 알다마다 내가 널 왜 몰라. 어떻게 이렇게 만난다니. 사람 인연이 어쩜 이렇게 신기해. 정아 너, 네가 결혼하고 싶다던 그 총각이 여기 이 동석이었어? 엄마는 하다못해 예비 남편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엄마에게 끌어안긴 예비 남편도
저도 아빠도 모두가 그 자리에 서서 어안이 벙벙해하고 있었죠. 엄마는 울다가 몸을 예비 남편에게서 떼어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또다시 예비 남편의 팔이며 손을 두드리다가 쓰다듬다가 가만히 계시질 못하더라고요. 분명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비 남편은 전혀 엄마를 모르는 눈치고 너무 궁금했던 전 우리 셋 중 제일 먼저 엄마에게 물었네요. 엄마, 동석 씨를 알아? 그럼 알지. 그렇게 엄마에게 듣게 된 예비 남편과 엄마의 사이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인연은 기가 막혔어요. 나만 알겠니? 넌 기억 안 나겠지만 어릴 적엔 너도 종종 동석이를 만났었다. 둘이 같은 요에서 잠도 자고 똑같은 이유식도 먹고 몸집이 작았던 네가 동석이 옷도 몇 번 물려 입었지. 동석아, 너 어머니가 18살 때 돌아가셨지? 내가 널 마지막으로 본 게 그 장례식장에서였단다. 나랑 네 엄만 한때 정말 각별한 사이였거든. 네 엄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친구도 아닌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에 우린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빠를 만나기 전 엄마의 과거를 듣게 되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과거의 상처를 저는 비로소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나랑 동석이 엄마, 명숙이 언니는 고향 선후배 사이였다. 한동안 소식 끊긴 상태로 지내다가 결혼하고 다른 동네 신혼집을 얻게 됐을 때 다시 언니를 만났어. 알고 보니 언니가 우리 옆집에 살고 있었던 거야. 정말 어찌나 반갑던지 이 언니랑 내가 보통 인연은 아니구나 싶었단다. 그런데 하필 그 때문에 언니한테 못 볼 꼴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어. 처음에 멀쩡한 놈인 것 같았던 남편이 변해갔거든. 다른 자식 다 죽고 혼자 남은 자식인 내 남편한테 내 시부모란 인간들은 병원비니 용돈이냐며 자꾸만 돈을 요구하더구나. 그놈은 그 동네에서 땅을 빌려 작게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농사지어 힘들게 번 돈 중 반이 시부모한테 세어나가니 우린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어. 돈을 모으긴커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그래서 내가 우선 우리부터 좀 살자고 이러다 뱃속에 있는 아기 태어나면 손가락만 빨다가 부모보다 먼저 보내버릴 참이냐고 애원하니까 그때부터 나한테 손찌검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어디 서방한테 목소리를 높이냐고. 돈 없으면 서방 취급도 안 하는 거냐면서 감히 서방하는 말에 토를 다니. 그때 널 임신 중이었던 난 어떻게든 널 지키려고 그놈한테 반항 한 번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배만 감쌌지. 당시를 떠올리기가 괴로운지 엄마는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휴지를 건네며 엄마의 어깨를 감싸주셨죠. 지금이야 이혼이 흔한 시대라지만 친정도 가난하고 돈도 없던 내가 혼자서 어딜 갔겠니? 여자 혼자 아이 키우긴 절대 쉬운 세상이 아니었어. 원래는 자상한 사람이었으니 잠깐 화가 나서 그랬던 거겠지 하고 참고 넘겼다. 하지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턴 습관처럼 팔다리를 나한테 휘두르더구나. 특히 술만 마시면 개가 돼서 난 항상 자지러지게 우는 널 작은 방에 떼어놓고 혼자 모진 꼴을 당해야 했다. 너까지 다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 게다가 너 낳고부턴 농산 짓지도 않고 하우스라는 곳에서 화투패를 만지기 시작했어. 농사를 제대로 안 지으니 땅 주인도 더는 우리한테 땅을 빌려줄리 만무했고 남편은 더 이상 일을 할 생각조차 않더구나. 결국 널 얻고 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야 했다. 어린 널 떼어둘 수 없으니 사정사정해서 데리고 다닌 건데 네가 올 때마다 식당 주인한테 얼마나 눈총을 받았는지 몰라.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내 처지가 너무 처량해서 우는 너보다 더 큰 목소리로 엉엉 울곤 했지. 그놈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번 건지 신경도 쓰지 않고 내가 번 돈 홀라당 다 가져다가 도박으로 날려버렸다. 노름꾼의 한량에
마누라 손찌검까지 하는 최악의 인간이었던 거야. 네 친부란 사람은 그런 쓰레기였다. 울지 마, 여보. 힘들면 이야기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자존심 상해서 다 털어놓지 못했던 내 과거. 이렇게 당신한테도 한 번은 털어놓고 싶었어요. 동서가 그때 날 지켜주고 숨통을 틔워준 게 바로 네 엄마 명숙이 언니였어. 언니는 정아 친부한테 내가 돈을 다 빼앗겨서 갈아 쓸 천 기저귀 살 돈도 없던 나한테 없는 살림에 돈도 지어주고 기저귀며 먹을 것도 나눠주고 나중에 나 일 나갈 때마다 정아까지 돌봐준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 심지어 너무 못 먹은 나머지 모유도 잘 나오지 않던 날 대신해서 동석이 네가 먹을 모유까지 나눠줬다. 어디 그뿐이니? 남편이 날 폭날 개패듯 심하게 손찌검하는 날이면 내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어갔는데 그때 우리 집에 쳐들어와 내 남편에게 마구 소리쳐줬어. 이 쌍놈의 인간아.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아내한테 손찌검을 하느냐. 이런 짓을 하고도 두 눈은 편히 감을 수 있을 것 같냐. 이러면서 겁도 없이 삿대질을 해댔지. 난 정알 데리고 며칠씩 그놈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너희 집에 피신을 가했기도 했다. 언니는 날 도와줄 수 없던 친정엄마랑 형제들을 대신해서 날 지켜준 내 부모이자 언니이자 친구였어. 하지만 언제까지고 너희 집에 붙어 있을 수도 없었으니 난 항상 그 지옥 같은 그놈 옆으로 돌아가야 했다. 심지어 내가 도망갈 것 같으니 그놈은 정아를 빌미로 삼아 날 겁박하더구나.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데 너희가 3살쯤 됐을 땐 도저히 이대로 평생 살 자신이 없더라. 그래서 정아를 언니 집 앞 대문에 놓아두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버렸다. 정아 언니한텐 참 미안한 일이었지만 그땐 이 지옥이 내가 죽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 그런데 생각보다 정아를 빨리 발견한 언니가 동석이 네 아버지랑 사방팔방 날 찾아다니다가 쓰러져 있던 날 발견하고 그때 병원으로 옮긴 거야. 그때 언니가 아니었으면 난 그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우리 정아가 이렇게 예쁘게 자란 모습도 못 보고 또 우리 상미, 용아기도 낳지 못했겠지. 이렇게 좋은 세 사람을 만나 행복도 누려보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모두 네 엄마 덕분이란다. 제 친부는 얼마나 엄마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엄마가 병원에 다녀온 일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저 어딜 갔다 온 거냐며 또다시 손찌검을 했을 뿐이었던 인간 말종이었죠. 그로부터 얼마 뒤 엄마는 노름을 하다 분에 못 이긴 제 친부가 특수폭행을 저지르며 실형을 살게 돼 비로소 그놈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해요. 예비 남편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렵게 변호사를 구해 교도소에 있는 친부와 호적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열심히 일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갚으셨다고요. 한 2년쯤 뒤에 들리는 얘기로 그놈은 폐렴이 악화돼 요절했다더구나. 전혀 슬프지도 않았어. 오히려 출소 날 찾아오진 않겠구나 싶어 안심까지도 했지. 그놈이 없으니 정말 살 것 같았거든. 하지만 그놈과 살던 집에선 한시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 집에 남아있는 기억이라곤 온통 내 상처와 눈물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난 다른 동네로 정아를 데리고 이사를 갔고 그곳 식당에서 일을 하다 우연히 지금 정아 아빠를 소개받으면서 너희가 6살 때 재혼을 하게 된 거야. 그전까진 언니랑 자주 통화도 하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기도 했는데 사는 게 바빠서 많이 멀어졌다. 난 혼자 벌어서 어떻게든 정아를 먹여 살려야 됐으니까. 그러다가 정아 아빠랑 만나면서부터 언니하고도 거의 연락을 못하고 지냈지. 언니가 그게 좋겠다고 먼저 말해줬거든. 어쨌든 자긴 내가 그토록 몸서리치는 전 남편과 공유하던 시간 속에 남아있던 사람인데 새로 시작한 내 인생에 자기가 남아있는 건 과거를 떨쳐내려는 날 위해 옳지 않은 일 같다면서 말이야. 그래도 난
가끔씩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 생사라도 알면서 언젠간 꼭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 정아 아빠 내게 고마운 언니가 있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내가 전 남편에게 시달리며 살았다고만 이야기했지. 손찌검 당하고 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으니까. 내 지난 날이 너무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했어. 못난 과거 따윈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모두 없던 일이 될 거라고 착각했던 거다. 그리고 내가 서울로 가게 되면서 더더욱 언니랑은 연락이 뜸해졌어. 나도 애를 셋이나 키우랴, 부동산 공부하랴, 땅에 신경 쓰랴 정신이 없었거든. 그땐 오직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돈이 있었으면 애초에 전 남편과 다툼을 벌일 일도, 내가 정아를 데리고 도망을 못 칠 일도, 어린 정아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 과거에 대한 한 가지 모두 담겨있는 내 피 같은 돈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게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었지.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언니랑 1년에 한두 번은 전화를 했어. 그런데 언니는 자기 힘든 일을 잘 이야기하지 않던 사람이라 난 그때 언니가 암투병 중인지 언니 동생과 오빠 때문에 집이 망했는지 정말 까맣게 몰랐어. 말을 했으면 내가 물심양면 도왔을 텐데 바보 같은 언닌 그러지 않았던 거야. 그러다 정아가 18살이었던 애 언니가 전화로 만나고 싶다고 하더구나. 지방의 요양원에 있는데 자기 만나러 와줄 수 없겠냐고 했어. 언니를 본 지 4년도 넘었던 난 언니가 아프다는 말에 한달음에 그 열악한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그럼 그 요양원에서 저희 엄마를 만나셨다고요? 우리 가족은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했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엄마 어때 보이셨나요? 많이 괴로워하진 않으셨어요? 편안해 보였다. 비록 많이 수척해지긴 했지만 날 바라보던 온화한 표정은 그대로더구나. 위안 말기란 얘기를 듣고 내가 왜 이런 외딴 요양원에 혼자 있는 거냐고, 왜 여태 말을 안 했냐고 울면서 물으니까 언니는 미안하다더구나. 그냥 언니 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대. 어차피 고통은 자기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니까 언닌 자기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날 보고 앞으로 과거는 모두 잊고 행복하게만 살라고 말해주더구나. 마지막으로 날 보고 싶었대. 그리고 그 요양원이 이래봬도 다들 친절하고 아늑하다며 자신이 직접 고른 곳이라고 했어. 자신이 공기 좋은 곳에 있고 싶어서 가족들한테 거기로 간다고 떼를 썼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들이 자기를 보러 온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난 언니 손을 잡고 엉엉 울면서 우선 요양원부터 좋은 곳으로 옮기자니까 언니 싫다고 했어. 언니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난 결국 다음 주말에 또 오겠다고 하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에 동석이 네 아버지에게 부고 연락을 받았어. 그때 너희 집안 사정과 언니가 말없이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 집에 돈이 없어서 네 엄마가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야기까지 전부 듣게 됐단다. 동석이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까지 연락해서 돈을 빌려보려고 했는데 네 엄마가 끝까지 내 번호를 안 가르쳐줬대. 그러다가 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네 엄마 휴대폰에서 내 연락처를 알아내 부고 문자를 보냈던 거야. 난 내 자신이 환멸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진즉에 언니를 한 번이라도 찾아갔더라면, 조금 더 언니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언니 날 그렇게 도와주고 살려주기까지 했는데 난 돈이 있었으면서도 언니에게 도움의 손길 한번 뻗어보질 못했어. 그래서 난 그 뒤로 남을 돕는 일이 더욱 싫어졌다. 정작 내 도움이 누구보다 절실했던 언니한텐 10원짜리 한 장 보태지도 못했는데 내가 왜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단 말이니? 진짜 도움이 필요했던 언니 그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 한번 받지도 못했는데 난 언니를 도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었던 동석이 네 아버지한테도 고개를 들며 온목이 없었다. 그래서 난 그 뒤로 네 아버지한테도 너희 앞에도 나타나지도 않았어. 내가 고작 한 일이라곤 익명으로 너랑 네 동생 학비를 후원하는 것뿐이었어. 대놓고 준다고 하면 네 아버진 절대로 받지 않았을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토록 반대했던 내 딸 남자친구가 동석이 너였다니. 아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고 귀한 인연이란 말이야. 그럼 저랑 제 동생을 도와주셨던 익명의 후원자가 바로 어머님이셨던 거예요? 전 까맣게 몰랐어요. 늦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랑 동생 힘들지 않게 대학도 마치고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있었어요. 엄마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야 엄마가 왜 그토록 농사꾼이라는 직업을 반대했는지, 왜 그렇게 가난을 경멸하고 돈에 욕심을 부렸는지, 왜 아버지가 하는 기부와 후원을 그렇게 못마땅해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빠의 말대로 엄마는 정말 가슴에 상처가 많은 분이었던 겁니다. 엄마가 이야기를 마친 그 방 안에서 울지 않고 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에휴, 이 사람아, 왜 진즉 그 힘든 이야기들을 나한테 하지도 않고 혼자만 안고 있었어? 아픔을 함께 나누라고 있는 게 바로 남편 아닌가?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난 내 자존심을 떠나서라도 내 과거 일을 지금 가정에 끌고 오는 건 당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과 달리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예비 남편의 손을 저는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우릴 보더니 다시 예비 남편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농사 지으면서 사업하고 있다고? 내가 준 학비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건 알고 있어. 네 아버지는 안녕하시니? 몰래 알아보니 집안 사정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알고 있는데 아픈 데는 없으시고? 네, 건강하세요. 빚도 다 갚고 지금 작지만 자가에서 동생이랑 살고 계시고요. 그래, 그랬구나. 고등학생 때랑 똑같이 생겼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나이 든 티가 나네. 아주 훤칠해졌어. 장해, 너무 장해. 하늘에서 네 엄마가 보면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나도 이렇게 장한데 네 엄마는 네가 얼마나 대견하겠니? 저 혹시 내가 널 반대했단 이야기 다 들었지? 미안하다. 난 그게 너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내 딸 인생만 생각하고 못된 말을 퍼부었어. 괜찮습니다.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이야기 종종 들었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는데 아주 잘 맞고 좋은 동생이 있었다고요. 친자매처럼 아끼던 동생이 어디서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가끔씩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쯤 뵙고 싶었는데 장례식 땐 그 사람이 어머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정아 어머님으로 만나게 되다니 너무 기쁩니다. 전 어머님을 몰라봤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렇게 그날 식사 자리는 첫인사 자리라기보단 엄마와 예비 남편의 안부 인사와 예비 남편 어머님 이야기, 그리고 예비 남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진심으로 예비 남편을 반가워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엄마는 아빠와 함께 절 데리고 예비 남편의 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엄마를 보자 굉장히 반가워하셨는데 엄마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왔어요, 정아 엄마. 동석이한테 전화로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나요? 아이고, 네가 정아구나. 어쩜 이렇게 예쁘게 컸니? 에휴, 동석이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제가 진즉에 한번 찾아뵀어야 했는데 그동안 언니를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차마 찾아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인연으로 동석을 만나고 나니
꼭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내려왔어요. 동석이 아버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졸부가 됐다고 잠시 가진 것과 직업으로 동석이를 무시하고 반대했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제가 무식했어요. 열심히 동석이를 키워내신 동석이 아버지께 신뢰되는 일인 줄 모르고 제 자식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꼭 직접 사과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를 언니와 함께 도와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엄마는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사과하시더군요. 아빠 또한 제 아내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옆에서 함께 인사를 하셨죠. 괜찮습니다. 동석이한테 다 들었어요. 다 이해합니다. 우리 아내였어도 그랬을 겁니다. 게다가 정아 어머니가 우리 애들 학비를 다 지원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애들 공부를 마저 못 시킬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됐나 모릅니다. 오히려 감사는 제가 드려야지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다들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 뒤 우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두 커피를 다 마셔갈 즈음 아빠가 생각지도 못한 폭탄 발언을 날리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 자리가 오늘 상견례 자리인 건가요? 식은 언제로 잡을까요? 혹시 아직까지 반대하시는 분? 순간 저도 예비 남편과 시아버지도 자기도 모르게 저희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볼이 발그레해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대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명숙이 언니 아들을 사위로서 반대할 수 있겠어요? 제 자식 일이어서 제가 지나치게 못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동석이가 언니 아들이라는 걸 안 이상 동석이도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두 자식 모두의 행복을 위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동석아,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단다. 내가 나이가 드니 자꾸 욕심만 많아지고 마음과 시야가 좁아졌다. 그런데 이번 일로 사람을 판단하는 내 잣대가 틀렸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 요 며칠간 본 네 모습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크고 따뜻한데 내 잣대로만 판단해서 널 보지도 못했다면 난 너라는 귀한 살 눈앞에서 놓쳤을 거 아니니.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어른다운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마. 그러니까 앞으로 잘 부탁한다 우리 사위. 사위? 그거 참 듣기 좋은 말이네요. 그치 며느라? 그렇게 양가 아버지의 위트 속에 우리는 당당히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다소 험난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저와 예비 남편의 의지와 저희 가족의 재치, 그리고 엄청난 운명의 이끌림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우린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답니다. 우린 대출을 껴서 작은 아파트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신혼집을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남편은 차곡차곡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제 사업 두 분 생각보다 잘 되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농사질 인력도 충원했어요. 그러니까 저 절대로 정아 고생 안 시키고 살 자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저 또한 계속 원룸 오피스텔에 자취하던 터라 처음부터 넓은 집은 필요 없었어요. 두 분은 그런 우리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죠. 우린 1년에 딱 한 번 아주 특별한 모임을 갖곤 하는데 그건 바로 제 시어머니의 기일날 양가 부모님들까지 모두 납골당에 모였다가 식사 후 헤어지는 거랍니다. 결혼 전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은 엄마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많이 우셨어요. 미안해 언니. 내가 너무 늦게 왔지. 그동안 언니한테 미안해서 차마 찾아올 용기가 없었어. 언니 아들 동석이가 곧 우리 집 사위가 돼. 신기하지? 언니, 예전에 언니가 나랑 우리 정아를 지켜줬듯 이젠 내가 동석의 사위로서 자식으로서 지키고 보듬으면서 살아갈게. 그게 내가 언니한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일 테니까. 그러니까 동석이 걱정은 하지 마.
알았지? 보고 싶어, 언니. 물론 두 해가 지난 지금도 엄마는 납골당에만 가면 많이 우십니다. 하지만 납골당에서 내려와 다 같이 식사를 할 때면 마음이 잘 맞으시는지 저희 부모님과 시아버지 세 분이서 엄청나게 약주도 하고 식사 자리가 끝나면 노래방에 가서 음주가무도 즐기신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럴 때마다 성실한 운전기사 노릇을 하곤 하죠. 거리가 가까운 시댁에 시아버지를 내려드리고 그 뒤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오는 순서로요. 한껏 기분 좋게 술이 취하신 양가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우린 괜히 시동생과 제 두 동생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이곤 한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저희 엄마의 변화예요. 저희 엄마는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아빠의 봉사를 따라 나가시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후원도 종종 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심경의 변화냐고 물으니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서방하고 네 시동생이 나 아니었으면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볼 뻔했다잖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적어도 언니 다음으로 가장 돕고 싶던 두 사람한텐 내가 제대로 된 도움을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박서방이 그렇게 잘 자라준 걸 보니 비로소 나도 언니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더구나. 도움이 필요한 제2, 제3의 박서방이 말이야. 그동안 욕심 많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만큼 앞으로 많이 베풀면서 살고 싶어. 그럼 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사라지지 못해도 적어도 한두 사람의 인생 정도는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남편과의 만남은 저와 남편의 인생뿐 아니라 엄마의 인생까지 많이 바꿔놓은 겁니다. 덕분에 저희 아빠는 봉사까지 엄마와 함께 다녀 더 오랜 시간 붙어 있을 수 있게 됐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비록 과거는 너무도 불행했지만 저희 엄마 재혼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하셨죠. 지금 남편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되고 있고 저는 얼마 전 휴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임신 5개월 차거든요. 솔직히 나이가 적지 않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걸 각오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찾아와준 소중한 생명이죠. 소식을 들은 양가 부모님들께선 70이 거의 다 돼서야 첫 손주를 보는 거냐며 감격하다 못해 우실 정도였다니까요. 이렇듯 저는 지금 언제 반대에 부딪혔냐는 듯 더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미친 척 남편을 엄마에게 소개시키지 않았다면, 결국 엄마가 끝까지 반대했다면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래도 결혼을 밀어붙일 수도 있었겠지만 계속 반대에 부딪혀 평생 결혼을 포기하거나 서로를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부모님을 외면하기엔 제가 우리 부모님을 너무 사랑했고 사람의 일은 뭐라고 단정지어 말하긴 어려운 법이니까요. 우리는 타인의 인생을 내 눈에 보이는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남편을 반대했었던 저희 엄마처럼 말이죠. 어쩔 수가 없는 게 살면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 단면만 보고 사람을 무작정 밀어내거나 무시하지 말자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끝까지 엄마가 남편을 반대했다면 어긋났을 가능성이 큰 우리처럼 그러다 진짜 내 소중한 인연이 될 수도 있던 사람을 영영 잃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한 저처럼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기적 같은 인연을 응원하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